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췄습니다. 매일매일 100m 달리기의 출발선에 나를 세우는 일을 말이죠. 숨 고를 시간마저 아깝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제 책 버려진 시간의 힘을 소개합니다. 빠르게 달려나가는 사회 시간에 발맞추느라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나를 내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무심코 지나쳐왔던 시간들에 있습니다.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버려두었던 시간들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내 인생의 시간표를 점검할 시간입니다. 버려진 시간의 힘, 작가 최지희였습니다. 지금 꿈꾸고 있다면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사진작가, 소설가, 시인. 골라 잡는 꿈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출판 편집자, 북디자이너, 카피라이터, 번역가, 자유기고가. 21년째 한결같은 길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아무나 따라잡을 수 없는 최고의 배움터. 내 꿈을 향한 첫 번째 클릭.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퇴근하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얇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게 108의 쇼미더대화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사실은 2주간이 됐는데 2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은 자기소개로 시작한 날입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름만 되면 정신이 쪼개질 것 같은 남자 깡새입니다. 아, 정신 쪼개지셨습니까?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지금. 왜요? 대인기피증도 생길 것 같고 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일이 많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쪼개진 정신 기대하겠습니다. 정신 분열이 쪼개지는 거 아닌가요? 네. 덕이 많은 남자 덕실입니다. 덕 많이 모으고 계십니까? 네. 요즘 저도 조금 바쁘게 지내느라 덕을 쌓을 시간이 좀 없었는데. 그래요? 배를 보니까 많이 쌓았는데. 인격이고요, 이건. 아, 인격과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다 바쁘신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너무너무 힘든 한 주를 보냈지만 오늘 방송 좀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좀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요? 휴식과 희망. 뭔가 책을 엄청 갖고 왔네? 그니까요.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이 책을 많이 갖고 오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을 때는 요약을 딱 갖고 왔고 오는데. A4 한두 장을 딱 가져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걱정됩니다. 네. 지금 책 가져온 페이지 수만 1200페이지 되지 않나요, 거의? 1000페이지 넘을 것 같은데요. 어쩜 이렇게 두꺼운 책만 잘 골라왔는지. 1000은 넘겠구나, 진짜. 기세등등합니다. 죽었어. 이제부터 읽겠습니다. 김도인입니다. 도 닦는 김도인. 네. 우리가 시간이 좀 지체했으니까 바로 들어가지 뭐. 네. 우리는 지금 쇼미더 대화 아가리 파이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했었던 게 우리 맹자. 두 번째가 소피스트의 논쟁.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우리 독실이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적 대화의 시작은 안 껴주는 건가요? 지적 대화의 시작이 있었구나. 그렇죠. 프리퀄로 있었죠. 있었죠. 그래서 과학 부분에서도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보어와 아인슈타인의 양자론에 대한 어떤 논쟁.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그거일 거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칠판 없이 정말로 양자론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준다 내가. 적당히라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 논쟁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자론 논해가 맞다고 주장을 하는 양자론의 어떤 이런 해석들을 맞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건 어때?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아인슈타인이 하고 그다음에 보어가 집에 가서 울면서 집에 가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보니까 저 형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고민하고 그러다가 다음날 다시 학교에 가서 발표를 거기서 방어를 해내고 또다시 질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그냥 논쟁이다라고 해갖고 듣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과학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이론을 알고 있어야 돼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음 생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에 살짝 반복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종판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과학자들이 직접 반박한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와 문화를 초월하여 또한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냐. 네. 혹은
과학이 정말 진리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 맞냐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저희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자신들의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들어가면서 논증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 과학자 사회 안에서? 네, 사회 안에서 과학자와 혹은 과학사회학자들이 같이 논증을 벌였던 게 있고, 그거의 마지막에 이제 정점에 서 있는 게 혹시 이름을 들어본 분들이 있을 텐데 앨런 소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앨런 소칼이라고 소칼? 하는 분이 네. 네. 과학사회학의 어떤 한 분파의 소셜 텍스트라고 하는 학회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본인이 논문을 실었어요. 자, 봐라. 내가 양자 중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과학의 포스트 모더니즘성을 증명을 했다. 그거를 이제 그 논문을 실은 거죠. 야, 이름만 들어도 당황스러운데 과학의 포스트 모더니즘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해갖고 이제 자기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을 내고 소셜 텍스트가 출간이 되자마자 바로 다른 데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난 뻥이었다 그 논문. 그거 헛소리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 다 섞은 거였다. 네. 근데 그 편집자가 그냥 해주더라. 이거 봐봐. 이게 과학사회학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폭탄같이 그렇죠. 유명한 그 지적 사기. 그렇죠. 지적 사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게 이제 정점에 서 있어요. 거의 뭐 마지막에 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양쪽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칩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그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어떤 윤리적인 논쟁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그 논문을 실어준 거의 의미가 어떤 거다에 대한 이야기 있었고 또 과학사회학이라든가 혹은 과학철학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반성을 할 부분이 있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지금은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지적 사기 사건 자체도 조금 언급은 할 건데 오늘의 포인트를 삼고 싶은 건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 객관적인 게 맞느냐 근데 과학이 실제로 발달하는 단계에서 어떤 이론들이 넘어가는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과학의 절대적인 진리성이 맞는 거냐 또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냐 완전하냐 뭐 이런 느낌. 당연히 아니지. 아 그래요? 당연히 아닌 거 아닙니까? 과학적 방법론은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주입식으로 배우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객관성을 담보하고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어감 자체가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됐어라고 해버리면 그렇지. 오늘날 와가지고 과학이 진리의 왕자를 차지하기도 했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과학이 진리랑 동일한 어휘로 사용되지 않나? 그렇죠. 과학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야라고 했을 때 끝나지 어떤 그 무게, 그렇죠. 그렇죠. 미세먼지가 디젤 자동차가 주 원인이야라고 할 때 어떤 라고 과학자들에게 의해서 증명됐다. 그렇죠. 끝난 거지. 최 사장은 못생겼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증명했다. 끝난 거지. 이게 마법 같은 주문인 거죠. 그렇죠. 과학적이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의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약간 논쟁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건 이제 일련의 과학 전쟁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 과학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정점에 서 있는 그 앨런 소칼이 사실 사기를 쳤던 페이크 논문을 기고했던 그 잡지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논쟁이 심해지니까 과학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특별호를 출간하려고 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학전쟁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과학자들 사이에서 과학전쟁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기보다는 그 앨런 소칼이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개요를 좀 보려고 하고요, 먼저. 그래서 이게 합리주의가 이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서 그건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또 좀 다뤘었으니까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철학 전공하신 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근대 사회에서 과학이 차지했던 위치를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그게 도전을 받게 돼요. 과학 사회학자들이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이 과학도 이런 거 아니냐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과학계에선 침묵하고 있었어요. 쌩까고 있었어. 왜냐하면 과학이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과학계에서 이제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나갖고 한번 막 공격을 해요.
그렇지 않다. 니네가 오해한 거다. 너네가 과학을 아니야. 우리는 완전하고 객관적이고 정말 우리가 진리에 가장 근접한 학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 싸우겠죠. 그러다가 이제 서로 감정이 격해진 가운데 이제 소칼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과정들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문과랑 이과가 배틀하는 겁니까 지금? 맞죠? 맞나? 복잡하긴 한데 왜냐면 이제 과학자들 중에서도 과학자라는 타이틀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학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상대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섞여 있을 것 같긴 해. 맞아요. 스펙트럼이 넓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의 싸움은 너네도 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공격한 사람들도 과학을 충분히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과학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죠? 과학 철학을 전공했다는 게 과학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과 안에서의 싸움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고 나중에 그 앨런 소칼이 지적 사기라는 이름의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앨런 소칼이 뭘 공격하냐면 정말 그 문과 흔히 말하는 문과를 공격하면서 너네 과학 이론 혹은 수학적인 이론들을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로 막 쓰지 않냐. 그러지 말아라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앨런 소칼이 자크 라캉을 까고 보드리아를 까고 드레즈를 까고 게델의 정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남용했는지를 까요. 현대 철학자들 그러니까 이제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을 깠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좀 프랑스 철학자들은 왜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어렵게 하지? 그러니까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개념을 막 갖다가 바른 것처럼 설명을 하지 하면서 그걸 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문이과 대결인 것 같고. 그죠? 주제로 보자면 그 소칼이 비판했었던 네. 후기 구조주의자들 비판했었던 것들이 문이과 싸움인 거고. 네. 그거는 조금 다음에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거보다는 뭐 이과 안에서의 싸움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잘 모르겠다. 주제는 정확한 거죠. 과학의 절대성에 대한 두 가지 입장. 그렇죠. 네. 그래서 과학의 절대성에 대해 신뢰하는 과학자 집단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학자 집단이 있을 거고. 네. 반면에 과학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믿는 과학자 집단도 있을 거고 사회학자들도 있을 테니까. 어쨌든 오늘의 아가리 파이팅의 주제는 과학자들 혹은 이제 과학 철학과 관련된 싸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학이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게 될 것 같고 선수들이 때로 등장합니까? 그렇죠. 그 팀을 나누는 건 맞고 팀 배틀. 그러면 오늘은 좀 저희가 듣는 분들이 확실하게 이쪽 얘기를 하는구나 저쪽 얘기를 하는구나를 좀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과학 절대주의 팀과 과학 상대주의 팀으로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당연히 과학 상대주의지 시키도 그냥. 네, 그럼 과학 절대주의 상대주의 팀으로 이제 팀 배틀을 할 거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일단 합리주의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합리주의. 합리주의는 어떤 겁니까? 진리의 역사가 있잖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지. 단일하고 고정불변한 누구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주관성을 뛰어넘는 원리로서의 절대적인 이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입장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죠. 인류 역사 전체에서. 근데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났던 게 중세가 끝난 다음에 등장했었던 이제 근대성, 근대 합리주의인 거죠. 그래서 근대를 대표하는 말이 합리성인 거고 그것이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과학이 됐든 수학이 됐든 아니면은 경제나 사회학이 됐든 어쨌든 합리적인 이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이 있었다라는 거지. 거기 정점이 있었던 게 이제 과학이 되는 거고. 실제로 너무 많은 것들을 증명해내고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게 해줬으니까. 그렇죠. 사실로 느껴졌고. 그래서 합리주의가 만들어낸 것이 방금 도시락에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화, 기술의 발전, 진보하는 역사에 대한 걸 우리가 보여줬으니까 그게 합리주의적 토대인 거죠. 그렇죠. 그 토대에서의 과학이라고는 너무 절대적이잖아요. 과학은 실제로 그 이전에 고대에서는 그냥 철학의 한 분파로 그냥 철학의 한 분파라고 해야겠죠.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를 설명하는 거였고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했었던 거는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 혹은 우주관 어떻게 작용했는가 서양에서 2000년 가까이를 어떻게 지배했는가를 설명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합리주의가 대두되면서 과학의 위치는 절대적이 되어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죠. 지난번에 했던 포스트 모더니즘. 네. 그래서 두 가지 큰 원인이 있었던 거야. 첫 번째는 그 외적인 요인이 있었죠.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경제대공황이 있었고 1929년에 그런 외적인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이거 합리주의 어떤 이성중심주의를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이거 비극으로 끝나네에 대한 회의가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로는 내적 요인도 있었어요. 우리가 합리주의적 학문의 꽃이라고 생각했었던 과학, 철학,
수학에 있어서 내적인 붕괴 작업이 있었던 거야.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과학에서는 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그리고 수학에서는 괴델의 불완전성 공리, 그리고 철학에서는 이제 파이어하벤트, 지적인 측면에서의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조퇴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쉽게 하라며. 과학, 수학, 철학에서 야 과학, 수학, 철학은 내적 모순이 있어라는 거를 각각 증명해냈다라고 우리가 파악했다는 거죠. 그거를 20세기 초반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4세기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네. 인류는 반복되는 거 같은 실수를 반복하나 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을 인류가 목도하면서 합리주의나 근대성이라는 게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겠구나라고 등장했던 게 포스트 모던. 그렇기는 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이 포스트 모던을 견인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그거에 반박하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세상에, 그러니까 가장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과학에서 불확정성의 원리 봐라. 세상에 확실한 건 없네. 혹은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이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E는 MC 제곱은 누구나 다 안단 말이지. 예. 그죠? 가장 유명한 식이니까 그 다음이 F는 MA라고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E는 MC 제곱을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상대론이래. 절대적이었던 어떤 갈릴레이나 뉴턴의 어떤 그 우주관 이걸 깼대. 이런 식으로 흔히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과학이 상대주의를 지지하는구나. 과학적으로 상대주의가 증명됐구나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렇지. 그 독실이같이 맨날 우리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문과인 사람들, 철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자꾸만 자신의 근거를 과학에서 가져오는데 과학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몰라. 근데 그 이름만 보고 따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모든 게 상대적이구나. 불확정성 원리, 그러니까 모든 게 불확실하구나. 정도로 자기의 근거를 활용한다는 거야. 그렇죠. 과학자들에게 불만이라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 그런 내용이 아닌데. 최 사장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불확실하고 상대적인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됐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적 사기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건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내적인 붕괴를 최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과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두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세상에 상대적이지 않을까,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에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세 명을 살짝만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쿤과 콰인과 헨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과학전쟁보단 조금 앞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토마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세 명 때문에 과학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상대론이라든가 그 양자론이 처음에 대두되기 시작할 때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말이 많았어요. 특별히 양자론을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싫어했다는 거는 이제 많이 유명하거든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건 그 양자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기보다는 확률로 일어납니다. 확률이다. 자연의 본질의 확률이다라고 하는 거를 아인슈타인 싫어한 거예요. 아마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을 거야.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미 과학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건 또 다른 객관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확률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직관에는 어긋나지만 그게 하나의 또 다른 법칙으로 혹은 또 다른 원리로 생각을 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희도 과학 시간에 각종 공식들을 막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질량 보존의 법칙 뭡니까 또? 그게 나야. F는 MA. 우리한테 기억나는 건 F는 MA밖에 없어. 질량 보존의 법칙. 전력학 보존의 법칙? 연력학 보존의 법칙이가 뭐예요? 뭐였지? 에너지 보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거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고. 하는데 이제 이런 개념이라든가 어떤 법칙들이 만들어진 게 한 1700에서 1800년대에 집중적으로 막 태어났잖아요. 그쵸, 그리고 1800년대 후반까지 그렇죠. 완전히 그리고 그 일종의 수학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라 수백 번의 어떤 조작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그쵸. 실험 조건에서 특정 실험 조건에서 귀납적으로 귀납적으로 도출해낸 법칙들이었던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드디어 이 자연의 질서를 알아낸 거야. 자연 안에 이런 법칙들이 다 숨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실험할 수 있는 도구도 없었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근대의 서양에 있는 이 천재적인 과학자님들께서 실험, 관찰,
그리고 어떤 수학적 방법론을 도입하면서 이 자연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설명할 수 있는 네. 방법을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비밀을 이제 다 알았고 그 정도 그렇죠. 자연의 비밀을 알아낸 거야. 다 자연 안 속에 거야, 있는 이제. 거. 자연 그래서 속에 있는 질서. 하나하나의 변수를 몰라서 그렇지 그것만 알 수 있으면 자연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기계적인 세계관이 완전히 이제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오만했었는데 그게 이제 깨지게 되는 게 20세기 초반에 이제 많이 깨지게 돼요. 근데 이제 토마스 쿤 같은 경우에 이제 1962년에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썼죠. 지난번에 근데 방금 얘기했었던 쿤, 콰인, 헨슨 같은 경우에는 과학 상대주의자들 편에 세우면 우리가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분들 때문에 과학 상대주의자들이 더 이제 의기양양해질 수 있는 토양을 마련을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과학이 먼저 절대적이지 않다. 과학 상대주의자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구나. 네. 우선. 네. 그분들의 토양, 베이스가 오케이. 된 게 뭐가 되냐.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과학 지식이 이제 점점 누적돼서 이제 조금씩 진보해 나간다. 이런 믿음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한 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다룰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자면 간단하게 저희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패러다임의 이동. 네. 한 시대의 어떤 과학적 가설, 법칙, 이론, 믿음, 실험 같은 것을 총체를 패러다임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천동설 시절에는 말하자면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하늘이 도는 거고 그럼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고 뭐가 이렇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당시에 모든 과학적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패러다임이 다른 패러다임으로 시프트가 일어나게 돼요. 지동설로 돌아가게 됐고, 뭐 예를 들면 갈릴레이, 뉴턴의 세계관이 지배하다가 지금은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의 세계관에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거대한 어떤 과학적인 혁명이 일어날 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련된 형태로 이게 발레가 나왔네? 이거 설명이 안 되네? 저 이론은 설명이 되는 것 같아. 아, 그럼 이거는 폐기하고 저게 맞는 것 같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계속적인 논쟁이 있고 일종의 그 종교적인 믿음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합리적으로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과거의 이론을 믿던 사람들은 끝까지 새 이론을 안 받아들여. 그분들이 다 늙어서 이제 사망할 때까지 그렇지. 오히려 패러다임의 시프트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더라라고 관찰한 결과를 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의 특히 이제 과학적 이론에 발전하는 과정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일종의 정치. 비유가 아니라 정치라고 얘기한 거야. 과학자들 사이에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뭐 그 갈등의 요소가 있다. 네. 그래서 A 교수님 학파가 있고 B 교수님 학파가 있는데 둘이 한번 좀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갈라져 가지고 뭐 이렇게 감정 싸움도 하고 있고 서로 합리적인 논쟁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을 그리고 그 토마스 쿤의 주장을 모든 과학자들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또 그 모든 과학자들이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지만 100% 수용하진 않아요. 보통은 그래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야 너네 그냥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는 너네 고집 부리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 비합리적이잖아.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꼰대들이 이렇게 돌아가셔야 드디어 이제 조금 바뀐다. 네, 그렇죠. 그 말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듀엠 콰인의 어떤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듀엠은 이제 사실 물리학에서의 명제를 이야기했고 콰인이 그거를 모든 10년 체계로 이제 확장을 시켰는데 내용은 뭐냐면 하나의 실험적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무한히 많은 이론과 가설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실험적인 관찰이 일어났어요. 과학에서는 이런 실험적 관찰을 가지고 이거 내가 냈던 이론을 맞다고 주장해주네. 혹은 뭔가 발레가 생겨났어요. 아 이거 봐봐. 뉴턴이 틀렸어. 예를 들면 뭐 별 사진을 찍었더니 실제로 중력 렌즈처럼 팽창이 일어났잖아. 그거 봐. 이거는 뉴턴의 세계관에선 일어날 수 없고 뉴턴이 바라본 우주에선 일어날 수 없고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이 맞다는 결정적인 증거야라고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의 실험적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이거 충분히 이거는 얘가 맞다는 거야라고 충분하게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철학적으로 사실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어떤 과학적 이론이 증명되기 위해서 실험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결과들이 딱 있으면 결과가 결정적으로 입증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충분하게 그 몇 번의 사례들 가지고는 입증이 안 된다 이런 사실상 얘기인 거죠? 무한히 많은 실험을 하더라도 결정될 수 없다라는 무한히 거죠. 해도 무한히 많은 다른 가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귀납적인 방법론 가지고는 어떤 안 된다. 특정한 명제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게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충분 결정론 혹은 증거에 의한 이론의 과소 결정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듀엠 콰인 명제에서는 듀엠이 물리학에서는 먼저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콰인의 그 모든 신년 체계로 확장을 시키면서 그 철학자들, 특히 과학사회학자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과학이 그렇다네? 그럼 저게 정말 절대적인 건 아닌 게 아니야라는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헨스는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세련되게 또 증명을 한 거죠. 과학자가 관찰하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 혹은 자기가 세워놨던 이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은 이론에 의존한다.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명 때문에 뭘 하게 됐느냐? 적어도 과학의 객관성에 의문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고 귀납주의 과학관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과학계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여전히 과학은 공룡이었으니까. 공룡. 공룡 같은 정말 제1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어쨌든 진리의 왕좌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몰라 까도 소용없다는 거지. 교수 자리 하나씩 다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학자들도 사회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서열이 있을 거고, 뭐 교수님이 시키면 대학원생들은 일을 해야 될 거고, 선배 과학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공평하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논문으로 싸울 것 같고 시험 데이터를 갖고 싸울 것 같은데 그 안에 다른 그 안에 소사이어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연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제 과학사회학이라고 하고. 과학사회학. 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과학자 사회의 4가지 특징을 이제 관찰을 잘 한 다음에 냅니다. 과학자 사회는 사회가 있는데 이런 특징이 있어. 좀 쩔어. 그러면서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공산주의입니다. 혹은 뭐 공유주의라고 합시다. 커뮤니즘이니까. 아, 커뮤니즘. 공산주의. 왜? 어떤 이론을 결과를 냈을 때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모두가 그것을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아인슈타인이야. 내가 상대론을 냈어. 그럼 상대론은 내 거가 아니고 이제 보편적으로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모든 학문 분야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개념을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과학만의 철학도 그런가요? 특징가? 그렇긴 하지. 네네. 만약에 누가 리기론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모든 사람 당대 학자들이 공유하면서 토론을 시작하니까 이거 내 이론이니까 누구도 리기론에 대해서 말하지 마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뭐 그죠. 네네. 학문에서의 성과라는 거는 네. 다 같이 쓰는 거니까. 두 번째는 네. 보편주의입니다. 보편주의는 그냥 여기서 낸 이론이 내가 설명했었던 이론들이 지금 이 시대 혹은 이 범주 안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 200년 전에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세계 저 반대쪽, 지구 반대쪽에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라는 거고, 이해중립성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가 사기를 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사기를 친 사례도 있겠지만 심심치 않게 그분들의 사기성이 이제 밝혀지죠. 네. 사기를 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결국에 논문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과학자들이 그것을 재현할 수 있으면 그 명성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 자기의 이해에 좀 중립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한다.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 라고 머튼이 일단 그쵸, 이야기를 한 과학 사회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냥 무조건 논문 많이 냈는데 그게 결정적이다 하면 그 사람이 짱인 거야.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와인버그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학계의 어떤 스타거든요. 스타인 이유가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위대한 업적을 냈기 때문인 거예요. 라고 표준 모형을 제시했겠지. 그렇게 이제 바라본 거죠. 또 마지막인 게 이제 조직적인 회의주의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일단 회의적으로 봐요. 조직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야. 일단 그걸 확 받아들인다기보다는 회의주의를 거쳐서 이거를 받아들이기까지의 검증을 많이 거치지 않냐? 이 과학자 사이는 이러한 4가지의 커다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바람직하다라고 바라봤을 것이고. 그러면은 머튼이 과학 사회학에 대해서 제시한 거는 이는 과학 절대주의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사회가 기존에는 과학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과학의 발전은 철저하게 과학자들의 내적인 어떤 그런 숙고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걸 알았어요. 이제 과학자들도 자기네들끼리의 사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고 과학자 사회를 밖에 외부의 사회 있잖아요. 그 사회 문화가 과학에게 압력을 주게 되면, 영향을 주게 되면 항상 오류만 나타나더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을 내버려 둬라. 그럼 자기네들이 알아서 진리 쪽으로 접근할 건데 사회가 거기에 압력을 주면 오류만 생길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우생학 같은 거예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시대적인 조류가 요구했던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거 과학적인 근거가 이거 과학에 있는 거 맞지? 라고 막 요구를 했어요. 그럼 과학자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낸 결론이 사실 우생학인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오류였던 거 봐라.
봐라, 너희가 사회가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 오히려 오류만 나타나고 잘못되기만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정리하면서 갑시다. 일단 독실이가 쿤, 콰인, 헨슨 얘기한 거는 과학 상대주의자들 입장을 얘기한 거야. 그들의 토대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쿤이나 콰인이나 헨슨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관적인 것이 개입한다는 거야. 네. 아니면 과학자 사회를 봤더니 이게 무슨 이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치적이더라. 그러니까 과학의 상대주의성 아니면 과학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토대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방금 얘기했었던 과학 사회학을 얘기했던 머튼 아무튼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과학 사회를 봤더니 실제로는 그들이 어떤 커뮤니즘 아니면 보편주의, 이해 중립성 아니면 회의주의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 사회 안에서 객관적으로 무엇인가 이론을 도출해내더라. 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항상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학 절대주의의 신봉자 끝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사회 영향을 받는다고도 했고 그 안에 사회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래 과학 바람직하네. 너희들은 그 진리로 향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없는 거야. 야 완벽하게 뭐 주관적이야. 완벽하게 객관적인 사람은 없다. 그렇죠.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거의 없다. 근데 이제 어느 측면이 더 큰가에 네. 대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머튼이 이야기했던 과학사회학이 좀 발달하면서 사실 이름은 비슷해요. 근데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스트롱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혹은 SSK 과학지식사회학이라고 할게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제 과학 상대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돼요. 이분들이 왜 나타났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쿤, 콰인, 헨슨이 등장했고 이 토양 안에서 야 사회가 과학에 영향을 끼치는데 오류밖에 안 만들어? 그럴 리가 있나?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도 있을 것이야. 과학이 진보하는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사회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머릿속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 또 관찰의 결과 자신들이 실제로 뭐 인터뷰도 해보고 실제로 관찰을 해보고 과학자 사회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고서 한 주장들이기도 해요. 그러면 과학 사회학은 과학 절대주의적인 측면이고 네, 과학 지식 사회학이라고 하는 SSK라고 할게요. 그냥 SSK는 SSK. 과학 상대주의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이제부터의 싸움은 과학자들과 SSK로 이야기되는 과학 상대주의자들의 싸움이 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과학 사회학과 과학 지식 사회학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게 보자.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SSK들은 이제 주장을 뭘 한 거냐면 좀 빠르게 보자면 불충분 결정론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걸 기반을 해서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이 과학자들한테 영향을 줘요. 그런데 그거를 과학자 본인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그런 영향에 의해서 문화적인 압력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서 과학적 결과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관찰의 예를 많이 들 수 있겠죠. 천동설 시절에 사회적으로 당연히 그게 당연시 여기될 때의 관찰 결과들이 천동설에 의하면 맞네? 똑같은 관찰을 가지고 이건 천동설을 지지해라고 얘기했을 거고 시간이 지나서 당연히 지동설이 사실이 됐던 시대에도 똑같은 관찰을 하면서 이건 지동설을 지지하네? 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약간의 이제 오차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뭘 지지하는가를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들 그 렌즈를 끼고 있는데 그 렌즈가 사회적인 거다. 사회문화적인 거다. 절대 사회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첫 번째 견해고 일단 첫 번째 선빵을 과학 상대주의자들로서의 네. SSK가 선빵 날린 거예요. 과학자 집단한테 빵 날린 거지. 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지금의 과학은 관찰에 의존하고 있는데 네. 야, 그 관찰이라는 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네.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불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극단적인 해석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문화상대주의처럼 과학도 우열이 없어. 그래서 아마존에 사는 문명에 단절된 한 번도 과학을 들어보지 못한 문명도 우주관이 있겠죠. 거북이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우주관이나 빅뱅 우주론이나 거기도 거기 아니냐. 문화상대주의처럼 과학도 상대적이다.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많이 갔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떻게 보면 오해한 부분들이 항상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다 보면 오해가 보이는데 과학자들이 공격할 대상이 첫 번째 부류가 아닌 두 번째 부류인 것처럼 공격을 했어요. 다 첫 번째 부류인 것처럼.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냥 거기에 압력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야라고 좀 온건하게 주장을 했다면, 두 번째는 야 그런 거 아니고 아마존 부족이나 우리랑 뭐가 달라 똑같애라고 주장은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네. 근데 과학자들은 야 SSK 과학 탕대주의자들은 전부 다 과학은 아무 그 우열 없이 아마존이나 과학이나 우리 지금 현대 과학이나 똑같다고 본대. 야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그걸 막 공격을 한 거예요. 아, 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 독실에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과학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상대적인 측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렇죠. 상대방을 비판할 때는 항상 극단적인 애들을 비판한다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진보가 보수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보수 전체 넓은 스펙트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꼭 일배를 공격한다. 그렇죠. 혹은 그 뭐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극단에 있는 사람 뭐 너네 그럼 종북이다라고 몰아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보편화시키는 거고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사실 합리적인 보수도 있을 수 있겠죠.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거의 우리가 볼 때 꼴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수를 대표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독실이가 판단할 때 이제 과학 전쟁이라는 것도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서로 좀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SSK 과학 상대주의자들이 이제 반실제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반실제론이요? 네, 실제론, 반실제론. 과학자들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자연에 존재했던 거를 동전을 줍듯이 발견한 게 아니라 실제한다고 동의하는 과학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서 구성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신경을 긁은 거죠. 너네 자연에 실제 존재하는 거 이제 발견한 게 아니고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극단적이에요 주장은. 존재하지도 않는 걸 갖고 너네가 야 우리 보니까 이 이론이 괜찮은 것 같은데 있다고 합시다 라고 동의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론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무슨 아울렛 가가지고 자켓을 샀는데 10만 원밖에 안 해 라고 누가 진술을 했으면 그 진술에 대응하는 어떤 10만 원짜리 자켓이 그 아울렛이 있다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게 상식적인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이론이 어떤 자연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실제 진짜 뭔가가 진짜 세계의 모습이 뭔가 있어서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건 뭐냐면 이 세계는 막 마음대로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실제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규칙성이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정형성이 있는 건데 과학자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저 멀리 있는 우리 눈에 딱 보이지는 않아. 하지만 실험하고 막 곰곰이 생각해보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때려보면 그 감춰져 있는 어떤 자연의 질서를 딱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게 그 질서가 진짜로 있는 거야. 저 밖에. 네. 그 아울렛에 있는 10만 원짜리 자켓처럼. 네. 이라고 평소 생각을 당연하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네. 이게 실제론적 입장인 건데.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렇죠. 근데 반실제론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다 논쟁이 끝난 건데 이번에 다시 다 나오니까 소피스틱 논쟁이 다 끝난 건데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저 멀리 있는 10만 원짜리 자켓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해도 우리한테 서로 전달되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회의주의적인 상황을 가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반실제론자들은 우리들의 인식 과정이랑 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내가 그걸 인식하든지 말든지 간에 어떤 절대적으로 고정불변하게 존재하는 진리라는 걸 갖다가 가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냥 동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런 건 없는 거고. 약간 수학처럼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쿼크가 됐든. 그게 될 수도 있고 그 쿼크 사이에 뭐 작용하는 힘이라든가 성질 이런 것들, 강령 뭐 이런 거나 그런 것들이 실제한다라고 볼 것이냐, 그게 있다, 쿼크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자연현상이 너무 매끄럽게 설명되니까 있다고 하자, 이거 있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설명되네, 촉감 같은 거 받아들인 게 아니겠냐. 세상을 촉군으로 보니까 다 해석돼 지금까지 이론들이. 그러니까 네. 있는 걸로 치자. 합의. 네, 사람들끼리 그냥 대충 합의한 거. 근데 이렇게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전에는요 과학의 대상이 눈으로 보였어요 실제로.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정말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쿼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실제한다고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주장한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라투어랑 피커링이 책을 썼는데. 라투어, 피커링. 근데 이건 간단하게만 할게요. 라투어는 실험실 생활이라고 하는 1979년에 책을 썼는데, 이거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고 이제 요즘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TRH라고 해요.
TRH라고 하는 호르몬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실험실에는 이제 자기가 본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발견되었는지를 확인했는데 그 TRH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있다고 우리 배워요.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는 호르몬이에요. 예. 그래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고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이제 방출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당연한 거지만 굉장히 양이 적겠죠. 그죠? 갑상선 호르몬도 양이 적은데 그거를 갑상선을 자극하라는 호르몬 양이 더 적을 거고 그 적은 양을 방출하라고 하는 애니까 더 적은 거야. 상명하복식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갑상선 방출 호르몬은 갑상선 호르몬. 헷갈리는데. 갑상선 호르몬을 방출하라. 걔는 병사야. 갑상선 호르몬이 병사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장교야. 장교야? 그리고 갑상선 자극 방출 호르몬?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는 호르몬.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건 뭐 이제 뭐 포스타 정도 되나? 그렇죠.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적잖아. 너무 적어서 이게 있다라는 걸 도무지 증명하기 힘들었어요.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뭐 뇌를 몇십 톤을 사용을 했대요. 그래? 몇십 톤의 뇌를 이제 해부하면서 동물의 뇌를. 너무 양이 적으니까. 근데 그게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는 딱 뭐가 피크가 찍혔네.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과학의 어떤 성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하나의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할 여지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노이즈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실험실의 두 팀에서 그거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얘도 캘리브레이션 상에서 얘도 뭔가 있고 야 너네도 그거 있냐? 그래 너도 그런 거 있었어? 우리 지금까지 노이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시 이게 그게 아닐까? 라고 이야기. 이게 TRH라고 하게 되면 해결되는구나. 그러면서 두 팀이 그냥 합의한 거다. 라고 자기의 관찰 결과를 썼어요, 라투어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중력파 검증하는 것도 비슷하게 볼 수도 있네. 그거는 제가 여기서 한거겠습니다.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라서. 근데 그 그래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그 수많은 노력들을 했거든요. 일단 우리는 거기서의 발표 내용을 신뢰하고 가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이즈를 다 걸렀고 정말로 이건 충분히 중력파가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은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몇 시그마다 해서 몇 %의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했었지만 근데 일단 이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라투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사례인 거죠? 그렇죠. 실험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호르몬을 갖다가 쪽 뽑아가지고 얘한테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네.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을 뒤적뒤적 거리다가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얘 때문이라고 보면 딱 되지 않냐? 모든 게 딱 정합적으로 들어맞네. 약간 그렇게 합의한 거 아니냐. 피커링은 이거는 좀 중요해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쿼크의 구성 이름부터 되게 도전적이죠. 나중에 이제 스티븐 와인버그가 이걸 까게 되는데 쿼크의 구성해갖고 과학자들 지금 이론 물리학자들이 쿼크가 다 있다고 믿어요. 표준 모형을 이야기했던 게 사실 스티븐 와인버그가 표준 모형에 있어서 대가기 때문에 너무 거슬릴 수밖에 없는 주장을 한 거예요. 표준 모형이 뭐죠? 표준 모형은 우리 한 적 있나요 혹시? 예전에 잠깐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잠깐 다룬 적이 있었어요. 우주의 기본적인 힘이나 입자들에 대해서 실제는 요런 게 있어 라고 정리해 놓은 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모든 과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이제 표준 그쵸. 모형이라고 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양성자를 더 쪼개면 업쿼크, 다운쿼크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업쿼크, 다운쿼크, 탑쿼크, 바텀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참쿼크 이렇게 알겠습니다. 6개의 쿼크가 있다. 근데 좋다. 이것도 쿼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피커링이 봤더니 쿼크 발견 자체는 야 이런 게 있으면 입자물리 이론과 실험에 참 잘 들어맞고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입자물리학자들이 기대하고 합의하면서 만들어낸 구성된 결말이지 당시에 발견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쿼크를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개상자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실험들이 이루어진지 보거든요. 뭐 입자가 도끼를 통해서 충돌시켰을 때 쿼크들이 튀어나오는데 사실 쿼크가 눈에 보이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 궤적을 보고서 이게 전기장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네 자기 어떤 성질을 갖네라고 하는 거를 궤적을 보고 알아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질량이 어느 정도일 거고 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이런 거네. 수학적으로 우리가 예견했었던 거랑 들어맞네.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쿼크를 드디어 발견했다. 힉스 입자도 비슷했었죠. 힉스 입자 드디어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들어맞으니까. 수학적인 결론을 보면 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있는 거야. 네. 근데 나중에 간접적인 증거를 보니까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에 맞아 떨어지니까 이따 치자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85년에 나왔었던 쿼크의 구성책과 지금을 동일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당연히 훨씬 더 정밀해지면서 정말 세련돼진 걸로 바뀌었는데 적어도 피커링의 눈으로 볼 때 그 당시에는 쿼크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한다기보다는 반실제론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합의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반실제론자들의 주장 자체가 좀 피커링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라터는 완전히 뭐 과학은 의미 없다. 야, TRH란 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내가 그거를 발견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좀 이렇게 합의해서 만든 거, 과학이 좀 이런 식으로도 되네. 라는 걸 주장을 한 거예요.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밝고 명료하고 딱 하얀 종이 위에 검은 점이 팍 찍혀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한 거였거든요. 갑상선 뭐 방출 호르몬 쿼크 없어가 아니라 그렇죠. 그걸 발견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합리적인 측면, 객관적인 측면은 아니더라. 완전히 객관적인,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그 선빵 날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가 없다 이 주장이 아니라 뭐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둘째고 뭐가 있는 거에 대해서 니들이 막 찾아보고 있는데 야 니들 그거 본 거 아니잖아 이놈들아. 이거 이 비판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 직접 본 건 아니지? 너 못 봤지? 이러면서 과학자 사회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이거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되고 이건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럼 이제 외부에서 비판은 그건 니네들 과학자 사이 내부에서 그렇게 합의한 거잖아.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거죠. 합의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쵸. 이 사람들의 비판은. 이제 이 주장이 당연히 반향을 일으키고 극단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이야기하자면 극단적인 구성주의가 나타나요. 과학적 진리는 과학자들이 참이라고 공유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니네들이 그냥 참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들만의 레그잖아. 극단적인 구성주의. 페미니스트 과학, 그 당시의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대 과학은 남성적이고 따라서 자연에 대해서 공격적이야. 그래서 페미니스트 과학이 필요해. 이거는 객체와 주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전체로서의 과학을 지향하는 그런 페미니스트 과학 같은 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페미니스트 과학. 네. 근데 이걸 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그 스티븐 와인버그를 비롯해서 과학자 집단이 뭘 까기 시작하냐면 이런 아까 말한 것처럼 페미니스트 과학이라든가 극단적인 구성주의자들을 까면서 SSK 너네 과학사회학 혹은 과학 상대주의자들 다 너네 이런 식인 애들이야. 너네 미신인 애들이야.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정리해봅시다. 덕실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과학에서의 상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 얘기했어요. 첫 번째, 그거의 기원이 되는 사람들로서 쿤, 헨슨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야.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SSK라고 불리는 과학지식 사회학자들이 나온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야, 과학 다 쓰레기야 이 정도 얘기는 아니고 그죠. 너희들이 과학을 탐구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비과학적인 측면이 있더라 정도였던 거야. 절대적이진 않고 너네 사회적인 영향도 좀 받고 너네끼리 합의한 부분도 좀 있던데.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극단적인 측면도 나왔다라는 거지. 그걸 그쵸. 기반으로 극단적인 구성주의자들 그리고 페미니스트 과학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과학 전체를 부정하려고 했다. 네. 그렇죠.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 아무 의미 없어. 과학은 니네끼리 그냥 합의한 거잖아. 이렇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도 극단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고 합리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좀 오류인가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은 항상 극단적인가요? 그것도 스펙트럼 넓긴 넓어요. 그렇죠. 그러겠죠. 이제 참고로 요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과학사회학이 이제 점점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분파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학술지들도 나타납니다. 야, 우리끼리 이제 동호회가 생긴 거예요. 야, 우리는 이거에 뭐 인문학적 측면을 더 볼까? 우린 철학적 측면을 더 볼까? 우리는 이제 글을 좀 위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분파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셜 텍스트라고 하는 학술지입니다. 과학 상대주의자들이 모여서 만든. 네. 그 이제 분파들이 이제 확장되면서 모여서 만든 학술지예요. 소셜 텍스트. 그러면 잡지 이름인가요? 그렇죠. 그 학술지 잡지 이름. 학술지 이름.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고를 하면서 야, 과학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뭐 방향도 제시하려고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군요. 자, 이제 과학계가 반격을 시작하는데 이제 92년에 월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과학의 비자연적 본질이라고 하는 일반 이제 개론서예요. 일반인을 위한 과학책이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자연과학의 비자연적 본질. 자연과학의 비자연적 본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과학은 옛날이랑 다르게 지금의 과학은 되게 그 본질이 느낌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비자연적이야. 우리의 직관에 어긋나.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과학을 정확히 공부하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고 이해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중은 잘 모른다. 그렇죠. 대중은 우매하다. 대중은 꽃게거나 흑돼지. 흑돼지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학은 뉴턴의 사고가 떨어지거나 네. 뭐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거 갖고 지지고 볶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오늘날의 과학은 그런 게 아니야. 네. 정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과학은 오히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내추럴한 모습이랑 반대가 되더라. 예를 들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직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텐데 오히려 시공간에 얽혀있고 광속이 불변한데 특이하죠. 양자론, 존재, 실제 하고 있는 어떤 많은 입자들이 있다기보다는 확률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대. 이런 것들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세포를 예를 들면 세포 안에서 어떤 기능들이 일어나는지를 예전에 연구를 했었다면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DNA에서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정보의 전달이 일어나는 것들이 분자생물학이 발달하면서 그게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야, 세포는 살아있는 거잖아. 근데 그 안에서 분자적인 수준에서 쓰여져 있는 데이터의 이동이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부분인 거예요. 뭐 이렇게 들어서는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겠지만 이상하다고 하니까. 사실 이것도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중고등학생 때부터 분자생물학을 살짝 배우거든요. DNA가 RNA로 전사되고 RNA가 단백질로 번역되는 과정을 배워요. 고등학생들이 그런 걸 배워요? 그걸 배워요. 대단한데? 그러면 그냥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이고 비자연적이고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좀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놀랍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면 그냥 당연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보면 당연한 거고 TV를 보면 당연한데 실제로 TV가 처음 나왔을 때 막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들이래요. 노모가 가갖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을 꺼내주려고 TV를 부셨다라든가 네. TV를 끄면 저 사람들 죽는 거 아니야 해서 TV를 안 끄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보통 그러죠. 그게 특이하잖아요. 그때는 네.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어릴 때부터 휴대폰을 보고 자란 어릴 때부터 아이패드를 만지면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가 얼마나 신비한 건지 신기한 건지 놀라운 건지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다음에 애기들이 TV에 가가지고 그걸 손가락으로 펼치려고 하는데 확대하려고. 아이패드처럼. 그런 건 줄 알고. 오, 괜찮다. 그런 식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죠. 아무튼 월퍼트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너희가 잘 모르는 거는 당연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SK 과학 상대주의자들 너네는 반과학이야. 얘네들은 반실제론을 주장했을 뿐인데 너희들은 반과학이야. 안티사이언스야. 그렇게 딱 몰아붙이면서 과학이 진보하는 거는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배경과 무관하게 과학자들의 노력과 사고에 근거한 내적 논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과학은 실제의 닻을 내리고 있고 그래서 객관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지식이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주장을 한 거죠. 모든 종류의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다 거부했어요. 그럴 수 없다. 과학자들은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과학 절대주의자적인 측면에서 반격을 시작한 거죠. 반격이 월퍼트가. 네. 이거 과학은 객관적인 거다. 그럼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니들이 이해 못하는 거는 이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이상해서 그런 거야. 이상해 보이는데 그것은 네가 문과 혹은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 오해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3년에 그 유명한 스티븐 와인버그의 최종 이론의 꿈이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스티븐 와인버그요? 네. 스티븐 와인버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와인과 관련돼 있네요. 와인과 벌레 연결이. 스티븐 와인버그는 이제 그 자연의 기본적인 힘들이 있잖아요. 4가지가 있잖아요. 약한 핵 상호작용력, 강한 핵 상호작용력, 중력, 만류인력이 있고 전자기력이 있죠. 그 4가지를 이제 힘을 통합하려고 했었던 통일장 이론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원했던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접근 자체가 좀 틀리기도 했었었고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래? 실제로 그 4가지 힘 중에서 전자기력과 양력을 통합할 수 있는 이론을 제창했던 사람이고 그거를 강력도 이제는 통합했잖아요. 통합이 됐죠. 네, 이때 이제 와인버그는 먼저 전자기력과 양력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냈었어요. 그래서 일학 스타가 되면서 과학계 내에서는 정말 그냥 스타급인 사람인 거고 활발한 저술 활동도 하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과학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거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과학계 교황이지. 이걸 배경을 설명하면 그러니까
우주상에 존재하는 힘이 4가지밖에 없는 거야.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 있는데 네. 와인버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게 통합이 돼. 양력, 강력, 전자기력이 통합이 되는 거야. 설명이 돼요. 왜요? 이게 된다고 와인버그가 저번에 전화하더라고. 토할 것 같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사실 중력에 대한 건데 네. 그게 이상하게 힘이긴 힘인데 너무 달라 보여. 그래서 통합이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꿈을 꾸는 거지. 야, 요걸 다 통합하면 궁극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나.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4가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로 설명할 수 있길 원하는 거고 여기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제론인지 반실제론인지 생각해야 되는 게 예? 정말 하나의 힘이 실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과학자들이 왜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지적한 사람이 있어요. 와인버그의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와인버그 친구요? 와인버그의 동료 수리물리학자 펜로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 입지아 물리학자들은 거의 보편적으로 대칭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견해를 그렇게 고집을 하는 걸까? 나는 그 이유가 많은 경우에 역사적이고 아마도 또 한편으로는 문화적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역사적인 점은 뭐냐? 대칭을 근본적이라고 함으로써 와인버그 뭐 그런 물리학자들이 필요한 정합적인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양력과 전기력 있죠? 그 이론에 도달하는 값진 루트를 걸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봤더니 통합이 됐네. 그럼 앞으로 통합될 거고 어떤 아름다운 미적으로 아름다운 한 가지 이론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계속 그거에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과학자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상한 거야. 생각해보면은 과학자들인데 과학자들의 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일 이론을 만드는 게 꿈인 거야. 아인슈타인도 실제로 그랬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되게 정치적인 거다라는 거지. 혹은 역사 문화적인 측면에서부터 기인한 거 아니냐. 실제로 정말로 통일 이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없을 수도 있지. 없는 게 꿈인 거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 거지. 사실은 개인의 취향. 그렇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 맞는 게 와인버그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미적이다라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인버그는 이제 좀 의견이 다른 거예요. 와인버그랑 나랑 차이는 이론의 어떤 점이 아름다운가라고 나는 생각한다. 와인버그한테는 표준 모델의 대칭적인 측면이 아름다움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 사람 펜로스는 나는 대칭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름답다고 안 느껴져. 어떤 측면에서는 대칭은 단순하고 우아하다기보다는 이론의 지저분한 복잡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어떻게든 얘는 대칭성을 가지고 와인버그는 하나로 만들려고 한다면 펜로스는 왜 그렇게 집착하지? 내가 볼 땐 걔 별로 아름답지 않아. 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서 내게는 두 사람의 성적 취향이 다른 거나.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내게는 표준 모델에 결정되지 않는 17개의 변수가 있다는 사실이 대칭에서 나오는 어떤 아름다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지저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논평을 뭐라고요? 했다는 거예요. 표준 모델에서는 네. 대칭성을 갖기 위해서 17개의 변수가 있어야 돼요. 변수를. 그러니까 누군가는 변수가 많더라도 하나로 이거로 세상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 얼마나 아름다워. 단순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그게 뭐가 단순해? 야 변수가 이렇게 많어. 왜 이렇게 많어?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와인버그 같은 경우에는 우주를 균형 있게 서술하고 싶어. 그래서 깡쌤하고 김도희는 동일하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본질적으로는 동일해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변수가 필요해. 그래서 어떤 변수가 있는 거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뭐 A 플러스 머리 B, 길이. 그렇지 머리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면 동일한 여부. 존재일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그 너무 억지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펜로스가 보기에는 지저분하다. 지저분해. 너무 지저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럼 여기쯤 오면은 표준 모형이 정말 실제를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거 혹은 실험적으로 유용한 결과인지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